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 1차 중동전쟁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지는 중동 분쟁의 씨앗,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전쟁도 따지고 보면 세계사의 암세포 발생기, 영국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1920년대 이후로 중동 지역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더 이상 예전처럼 식민지 놀이를 할 힘도 없었고 미국과 소련의 눈치도 보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예 손을 떼기로 했죠. 그러면서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유엔에 떠넘겼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화두는 서로 보기만 해도 싸우는 아랍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잘 분리하느냐였죠. 게다가 오래된 외세의 지배가 드디어 끝난 만큼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이나 모두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는데 그 영토를 정확히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너무 애매했습니다. 물론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모여 수십 번도 넘게 협상회의를 가졌지만 1948년까지도 도저히 진전이 없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벤구리온은 더 이상의 협상을 포기한 채 단독으로 독립선언을 하겠다고 나섰죠.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랍인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나라까지 세워버리면 곧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넘어와 점점 아랍인들을 압박할 게 뻔했으니 말이죠. 즉 아랍인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해지는 결과가 예상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유대인들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낫겠다는 여론이 아랍인들 사이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인구는 고작 65만 명에 불과한 데다가 군대라고 해봤자 민병대 조직이 전부였기 때문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모두 동시에 공격을 하면 자그마한 신생국 이스라엘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이러한 생각은 곧 아랍 세계 전체로 퍼져 이집트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 5개 나라가 힘을 합친 아랍 연합군의 창설로 이어졌는데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건국과 동시에 주변 나라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될 상황에 처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독립을 향한 벤구리온의 열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발표하자마자 폭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1948년 5월 14일 자신이 직접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사실상 아랍 세계에 이스라엘의 홀로 서기를 선포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 즉시 벤구리온이 있던 텔아비브를 폭격하며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집트군 5천 명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그리고 요르단군과 이라크군 1만 명이 동쪽에서 또한 시리아군 5천 명이 북쪽에서 진격해왔습니다. 이 중 가장 수준이 높았던 요르단군은 오래전부터 영국군으로부터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데다가 나름 최신형 장갑차까지 보유한 상태였죠. 한편 이스라엘군의 장비 수준은 정말 처참했는데요. 대전차 무기나 대공무기는커녕 보병 장비도 모자라서 병사 3명당 하나 2개의 총만 지급해줄 수 있었고 제대로 된 대포도 없는 신세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딱 일주일 컷을 예상했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는데요. 그 시작은 아랍연합군 내에서의 최정예 군대, 바로 요르단군이었습니다. 사실 요르단군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전쟁은 어차피 아랍연합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게 뻔해 보였죠. 그렇다면 굳이 힘을 들여서 이스라엘군과 싸우기보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많은 땅을 점유해 그 이후에 영토 갈라먹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르단군은 전쟁 초반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대신 향후의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 싶은 지역을 향했는데요. 아랍연합군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는 요르단군이 동쪽에서부터 치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국경과 인접한 주요 요충지들, 특히 웨스트뱅크 지역에 눌러앉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아랍연합 국가들은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죠. 이들 국가 사이에서는 요르단이 기존의 계획을 저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곧 요르단을 향한 다른 나라들의 견제로 이어지는 동시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신들도 요르단처럼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전략으로 나타났죠.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꽤나 할만한 싸움이 되었는데요. 일단 항공전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것이, 초창기에는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던 이스라엘군은 세계 각지의 부유한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통해 미국제 P-51 무스탕 등 최신식 서방 전투기들을 구매해온 상태였습니다. 또 쓸만한 조종사는 거의 없고 전투기들만 많았던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의 파일럿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내내 유럽과 태평양 등 전 세계 전장에서 활약한 수준급 베테랑들이었죠. 그 결과 공중에서는 이스라엘군이 꽤나 선방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역시 지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포는커녕 총도 모자랐던 이스라엘군은 직접 집집마다 화염병을 만들거나 박물관에 있던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포까지 들고 왔지만 양으로 밀어붙이는 아랍연합군을 버텨내기는 거의 불가능이었죠. 결국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사실상 포기한 채 그 도시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은 주요 도시를 둘러싼 양측의 지루한 공방전으로 흘러갔는데요.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전쟁이 무려 한 달 가까이 지속되자 아랍연합국 사이에서는 더더욱 서로를 향한 갈등과 불만이 커졌죠. 결국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우려한 유엔과 스웨덴의 중재 아래 양측은 6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를 휴전 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는 말만 휴전일 뿐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들 모두 열심히 휴전 조항을 위반하며 휴전 이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이스라엘군의 보급 행렬을 막거나 아예 총기 사격을 했고 이스라엘군 역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지원병과 군수품을 받아들였죠. 후에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28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총 병력은 기존의 3만 명에서 6만 5천 명까지 늘어나는 한편 소총과 기관총도 6만 정 이상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력을 엄청나게 보강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선제 폭격에 나섰죠. 그렇지만 공중전에서 도저히 이스라엘군을 이겨낼 수 없던 아랍연합 국가들은 이 공격을 묵묵히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영토 분쟁이 수도를 향한 무차별 폭격으로 확대되자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영국은 꽤나 미안했던 것인지 또 한 번 양측 간의 휴전 협상을 중재했는데요.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이 나라들은 유엔이 새롭게 제시한 팔레스타인 분할 제시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갔죠. 한편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자 꾸준히 힘을 모았던 이스라엘군은 이제 자신들의 땅에서 완전히 아랍연합군을 몰아내기 위해 대반격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일단 아랍연합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지는 레바논군을 첫 번째 타겟으로 정해 공세 작전을 실험했죠. 그런데 레바논군은 이미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인지 이스라엘군의 반격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영토까지 내주며 도망가 버렸는데요. 이로써 크게 자신감을 얻은 이스라엘군은 뭔가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래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해군은 폭탄이 가득 실린 보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자폭 보트는 이집트 해군의 기함 엘 아미르 파루크함을 단번에 침몰시키며 전 세계의 아랍연합국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군함이 파괴되자 이집트군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요. 이 지지부진하고 흐름도 끊기는 전쟁을 지속해봤자 이집트군의 피해만 늘어날 테니 이집트군은 아예 힘을 모아서 단번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치고 나가자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대한 최후의 대공세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48년 10월 중순 이집트군은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기계화 부대를 대부분 집결시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초반에는 분명 이스라엘군을 크게 당황시키며 작전이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갈수록 그 진격 속도가 느려져 갔습니다. 이집트군의 활약을 견제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군을 흔들어주지 않고 그저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집트군의 대공세는 이스라엘군 기계화 부대의 반격으로 격파되었고 오히려 이집트군이 시나이 반도까지 밀리는 등 최악의 사태로 되돌아왔는데요. 이쯤 되자 사실상 이집트군은 물론이고 아랍연합군 전체가 침울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이스라엘군은 4,000명 정도가 사망한 반면 아랍연합군의 손실은 이미 1만 5천 명이 넘은 상황이었죠. 결국 더 이상의 전쟁 의지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알아서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협정 문서에는 특정한 국가의 승리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은 사실상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것이었으니 이스라엘은 유대인 지구 전체와 아랍인 지구의 60%를 점령하는 등 자국의 영토를 크게 늘릴 수 있었죠. 물론 아랍 국가들에게도 최소한의 당근은 줘야 했기에 요르단과 이집트에게는 국경지대의 일부를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역시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이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 무려 90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난민들의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가난에 허덕이거나 게릴라 테러리스트로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시발점 1차 중동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